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경제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는 이번 심층 탐구의 호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퍼즐에 맞춰볼 금융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생각할 때면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기대하잖아요. 엑스레이요? 아, 투명화되는 뜻인가요? 네네, 맞아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부러진 뼈라는 실체가 하얗게 딱 나타나는 것처럼요. 주식도 애플 주식을 사면 내가 애플이라는 실존하는 회사의 지분을 가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올랐다, 내렸다, 이익이다, 손해다. 계상도 아주 깔끔하죠. 투자자가 돈을 내고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아주 직관적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는 실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뼈가 언제 부러질지, 뼈가 부러진다면 의사가 얼마를 청구할지, 그리고 그 청구액이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바뀔지에 약간 돈을 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실체에서 파생된 조건이나 권리를 거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세계를 해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책상 위에 금융공학 전문 서적들,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거래 설명서, 그리고 마진콜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들까지 싹 다 펼쳐두었거든요.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상품들이 만들어졌고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며 왜 평범했던 투자자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빚쟁이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적 도구를 갖추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 월스트리트의 초고층 벨등이나 모니터 막 6개씩 띄워놓고 수식 계산하는 트레이더들을 떠올리긴 쉽잖아요. 저도 당장 그 생각부터 났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태어난 곳은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철학자 탈레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이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출 수 있어요. 탈레스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던 그 철학자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사실 늘 가난하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철학이 무슨 돈이 되냐는 식이었죠. 아, 예나 지금이나 철학자들은 좀 그런 취급을 받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버는 것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장기인 천문학과 기상 관측을 이용해서 이듬해 날씨를 예측했어요. 철학자가 기상청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올리브가 엄청난 대풍작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럼 올리브를 미리 막 잔뜩 사재기했나요? 아니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가난한 탈레스에게는 당장 올리브밭을 사거나 대량 매입할 큰돈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 자본금이 부족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적은 돈만 들고 지역의 올리브 앞찾기, 그러니까 기름 짜는 기계 주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요? 수확철이 오면 이 앞찾기를 내가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그 대가로 지금 약간의 성금을 주겠소. 라고요. 잠깐만요. 만약 탈레스의 예측이 틀려서 막 가뭄이 들고 올리브 농사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탈레스는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탈레스는 앞찾기를 반드시 빌려야 하는 의무를 산 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니까요. 아, 권리요? 네. 만약 흉작이라 앞찾기가 필요 없어지면 그냥 처음에 줬던 선금만 깔끔하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손실은 딱 그 선금만큼으로 제한되는 거죠. 세상에 천재적인데요? 그럼 풍작이 들었을 때는요? 예측대로 대풍작이 열렸고 온 동네 농부들이 기름 짜려고 앞찾기를 찾으며 아우성을 쳤죠. 탈레스는 자기가 독점한 앞찾기 사용권을 아주 비싼 값에 되팔아서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손실, 즉 선금만 걸어두고 이익은 무한대로 열어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자본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향성의 투자를 한 셈이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현대 금융에서 말하는 옵션 거래. 그중에서도 프리미오를 주고 살 권리를 얻는 콜옵션의 완벽한 시초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당시에도 튤립 재배자랑 중개인들이 가격 변동을 막으려고 이런 콜옵션과 풋옵션을 썼죠. 탈레스 한 사람의 철학적 실험이 이렇게 커진 거군요. 그럼 옵션 말고 선물 거래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 시절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오사카의 도지마 쌀거래소 이야기죠.
이게 탈레스의 모델이 한 단계 진화한 건데요. 당시 제후들이 세금으로 쌀을 걷었는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창고에 쌀은 썩어나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해서 창고에 들어올 쌀을 담보로 일종의 물표, 즉 영수증을 미리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을에 쌀값이 폭락하면 이 영수증 들고 있어봤자 손해잖아요. 반대로 쌀값이 폭등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요.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농촌의 밭대기 거래랑 아주 똑같은 구조인데요. 오, 밭대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왜 배추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한여름에 상인이 밭주인한테 미리 돈을 주고 가을 수확기에 배추밭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기로 약속하잖아요. 아, 맞네요. 가을에 배추값이 금값이 되면 상인이 대박치는 거고 배추값이 똥값이 되면 상인은 손해보지만 농부는 미리 받은 돈으로 안전하게 챙기는 그 구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밭대기 약속을 종이 서류로 만들어서 공식적인 시장에 모여 체계적으로 사고 팔기 시작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입니다. 아, 그게 선물 거래군요. 네, 이후에 1848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겨울이면 운하가 꽁깡 얼어붙어서 시카고로 곡물이 못 들어오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봄이 돼서 얼음이 녹으면 곡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됐거든요. 진짜 농부도 상인도 매년 피가 마르겠네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날씨 하나에 파산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파생상품을 투기꾼들의 도박판이나 금융의 괴물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원을 살펴보면 파생상품은 그 무엇보다 실용적인 발명품이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농부와 상인이 가격 변동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회피, 즉 해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거죠. 미리 가격을 확정지어서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군요. 날씨라는 자연의 변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생존을 위한 도구였죠. 그렇다면 서로 윈윈하자고 만든 이 안전장치가 도대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복잡해진 건가요? 과거에는 실물을 두고 미래 가격을 약속했잖아요. 쌀 100가만이나 올리브오일 10통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하지만 현대금융에서는 그 대상이 주가지수, 이자율, 환율 같은 보이지 않는 숫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숫자들의 거래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선물은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가격으로 반드시 사고 팔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면 탈레스처럼 권리만 딱 행사하고 싶을 때는 옵션을 쓰죠. 살 권리인 콜옵션, 팔 권리인 풋옵션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금융공학 서적을 보니까 복잡한 금융공학 세계에서는 단순한 콜이나 풋을 넘어서 막 샤우트 옵션, 베리어 옵션, 제로 코스트 옵션 등 엄청 조건이 붙은 기법들로 진화했더라고요. 네, 아주 정교해졌죠. 특히 옵션의 가격, 즉 탈레스가 냈던 그 선금인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양자 물리학 수준이던데요. 그냥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숫자로 쪼개서 가격표를 매기기 위해 고도의 수학이 동원되거든요. 자료에 나오는 그릭스라는 지표들이 바로 그겁니다. 기초자산 변화에 따른 델타와 감마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짚어보죠. 바로 세타와 베가입니다. 세타와 베가요? 그건 어떻게 작동하나요? 먼저 세타는 시간의 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만기일이 있는 권리잖아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그 권리가 실현될 확률은 줄어드니까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옵션 가격은 매일매일 얼음 녹듯이 떨어집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는군요. 네, 이게 시간의 마법인 세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베가입니다. 베가는 변동성, 즉 시장의 공포와 흥분을 수치화한 거예요. 공포를 숫자로 만든다고요? 네, 시장에 평온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쌉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하루에 막 10%씩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니까 사람들이 그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을 사듯이 옵션에 몰려들겠네요? 정확합니다. 배가 값이 치솟으면서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순식간에 수십 배, 수백 배 폭등하게 됩니다.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이랑은 상관없이 순전히 시장의 공포심만으로 가격이 폭발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제가 이 구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권리를 사는 사람 입장은 이해가 가거든요.
탈레스처럼 약간의 프리미엄만 버리면 위험이 차단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옵션을 파는, 즉 매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요? 아, 매도자의 입장요? 네, 처음에 그 푼돈 프리미엄 하나 바뀌었다고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미쳐 날뛸 때 수백 배의 손실을 무한대로 떠안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합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장내 파생상품 거래 설명서에서 가장 시뻘건 글씨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옵션 매도자의 무한 위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짓을 하느냐? 네, 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세타 효과 때문입니다. 99번의 평화로운 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옵션 매도자가 앉아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거든요. 아, 마치 보험사가 매달 우리한테 보험료 뜯어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99번은 보험료를 쏠쏠하게 받아먹으니까 그 달콤함에 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딱 한 번, 배가가 폭발하는 블랙스완에 터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옵션 매도자는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 밑으로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도 시장이 약속한 가격대로 그 손실을 전부 자기 현금으로 물어내야 해요. 이익은 푼돈으로 뚜껑이 닫혀 있는데 손실은 바닥이 뚫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죠. 이익은 닫혀있고 손실은 뚫려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데도 이 시장이 굴러가는 이유,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수백억 단위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레버리지와 마진 콜 때문입니다. 아, 드디어 그 공포의 단어들이 나오는군요. 네, 파생상품이 통제 불가능한 파괴력을 가지게 된 핵심이 바로 증거금 제도를 통한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일반 주식 거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 사려면 내 통장에 현금 1,000만 원이 온전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파생상품은 다릅니다. 이 시장은 위탁증거금이라는 걸 받는데 이게 보통 총 계약 금액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요? 그럼 내 계좌에 1,0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1억 원어치의 코스피 지수를 사고 파는 거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10배의 지렛대를 쥐게 되는 겁니다. 와, 1,000만 원으로 1억 원을 굴린다니 수익 날 때는 정말 짜릿하겠네요. 지수가 1억에서 10% 올라서 1억 1,000만 원이 됐다고 치면 내 원금 1,000만 원 대기 100%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짜릿함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수가 10% 떨어져서 9천만 원이 되면 1억 원에서 1,000만 원이 증발한 건데 잠깐, 애초에 내 통장에 있던 원금이 1,000만 원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단 10%만 떨어져도 청취자 여러분의 원금 1,000만 원은 영원, 완벽하게 전액 탕진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파생상품 시장의 무자비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요. 방어 시스템이요? 계좌의 돈이 유지 증거금이라는 최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거래소나 증권사가 곧바로 경고를 보냅니다. 당장 오늘 안에 처음 냈던 개시증거금 추준으로 담보금을 더 채워 넣으세요. 라고요. 아, 그게 바로 마진콜이군요. 추가 담보 요구라니 말은 점잖지만 사실상 돈 안 가져오면 다 날려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그 기한 안에 돈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는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시한이 지나는 즉시 보통 다음 날 아침이나 장중이라도 바로 가진 포지션을 시장가로 전부 강제 청산해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부르죠. 강제로 다 팔아버린다고요? 네, 가장 불리하고 낮은 가격에 던져지기 때문에 원금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내 원금에 초과하는 마이너스 계좌가 찍히면서 바로 빚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에, 제가 나무위키에 정리된 마진콜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운 나쁜 개인 투자자 한 명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였어요. 아, 금융계의 큰 사건이었죠.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수십조 원을 굴리는 초대형 헤지펀드 수장이었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케고스 사태는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지 보여준 완벽한 예시입니다. 빌황은 파생상품의 일종인 수합 계약을 이용해서 은행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어느 정도였는데요? 약 60조 원어치의 주식 포지션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돈의 5배 덩치로 부풀려서 게임을 한 거군요. 문제는 그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유상증자 발표로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케고스에 돈을 빌려준 수많은 글로벌 은행들의 계좌에 동시에 유지 증거금 부족 알람이 울린 거예요. 와, 은행들이 일제히 마진콜을 때렸겠네요. 당장 수조 원 현금 가져오라고요? 그렇죠. 근데 빌 황에게 그럴 현금이 있었을 리가 없죠. 이미 레버리지로 꽉 채워놨으니까요. 그럼 돈을 못 받은 은행들은 어떻게 했나요? 패닉에 빠진 은행들이 아케고스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들을 시장에 무자비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니까 주가는 더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니 증거금은 더 부족해져서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르는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거죠.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눈치 보며 늦게 던진 크레딧 스위스 같은 거대 은행마저 파산 위기에 몰리고 결국 인수되는 수모를 겪었군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보자면 도대체 왜 거래소와 은행들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마진콜을 때리고 강제 청산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일정산, 마크투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거래소는 파생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손익을 만기일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장이 끝날 때마다 칼같이 현금으로 정산해서 꽂아주거나 빼앗아가요. 만기일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길래요? 만기일에 뚜껑 열었는데 손실 본 사람이 나 돈 없어 하고 파산해버리면 이익을 봐야 할 상대방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연쇄부도가 일어납니다. 즉, 일일정산과 마진콜은 한 명의 탐욕이 아케고스 사태처럼 시장 전체의 붕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기관 측의 최후의 생존 방어막인 셈이죠.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잘못 베팅한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폭주기관차를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고 있나요? 유안타증권 거래설명서를 보면 증권사 스스로도 이 상품들을 1등급, 즉 매우 높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붉은색으로 분류해뒀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진입장벽을 쳐놨죠. 어떤 장벽들이 있나요? 일반 개인이 코스피 200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하려면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최소 1시간의 사전 교육과 3시간의 모의 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진짜 거래가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무한대 위험을 지는 옵션 매도는 더 까다롭겠네요. 네, 옵션 매도는 10거래일 이상의 미결제 약정 보유 경험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시장에 충격 흡수 장치도 있어요. 주식시장과 연동된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도 있고 단계별로 가격 제한 폭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고정 주문을 막는 실시간 가격 제한 제도도 있다고 자료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좀 날카로운 태클을 걸고 싶거든요. 어떤 태클인가요? 증권사들이 안전장치랍시고 모의거래 3시간을 의무화해놨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앱으로 가짜 돈 잃어보는 3시간 연습이 내 피 같은 전 재산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면서 마진콜 전화를 받는 그 심리적 공포를 정말 대비할 수 있게 해줄까요? 라는 경고문이 망시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네, 모의 투자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무한한 유동성을 가정하지만 현실은 야간 거래나 급변장에서 사거나 팔려는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호가 공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파생상품 세계는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곳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농부와 상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훌륭한 위험 회피 도구가 고도로 정교한 수학과 만나 10% 증거금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금융의 핵무기가 되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룬 개념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뉴스를 읽을 때 든든한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남아있죠. 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전통 금융시장은 이 위험을 통제하려고 증거금, 교육 의무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겹겹의 안전장치를 뒀잖아요. 근데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세요. 아, 코인 시장요? 거기는 24시간 내내 상하한가 제한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100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 마구 거래되고 있죠. 엄격한 통제가 있는 전통시장조차 아케고시 사태처럼 무너질 때가 있는데 안전장치가 부재한 이 새로운 디지털 파생시장의 폭주는 과연 금융의 혁신일까요? 아니면 시한폭탄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들여다본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